두 번째는 인성의 자연, 자연과 내가 어떤 인격적인 감정을 서로 교류하는 그런 그 존재로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자연은 생명체로서 모두가 인간적인 가치와 욕망으로 동일시하고, 이때 자연은 인간과 연속성 내지 일체감을 갖게 된다. 불교적인 윤회 사상도 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연을 내가 죽으면 자연의 멋으로 변할 수 있고, 또 자연이 다시 또 돌을 닦아서 깨달으면 또 인간으로 환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 사이에 경계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불교적인 자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생명 존중이 바로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살생을 금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미생물의 생명도 인간의 생명과 똑같은 하나의 그 가치와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 자체의 가치나 의미보다 신에 의한 자연의 인격화입니다. 이때 시인은 모든 자연을 자신으로 끌어들여서 마치 해와 달을 나처럼, 만일 외로운 나무가 있으면 나와 저 외로운 고목은 어쩌면 저렇게 닮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나는 정말 어떤 나무다, 난 돌이다, 뭐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자연과 인간 사이에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고대로부터 사용한 소위 의인화 수법, 그게 그것이죠. 또 낭만주의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감정이입의 방법, 이런 것들이 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동일하다. 인간과 자연과 같은 어떤 감정도 가지고 있고 인격도 있고 같은 의미를 갖는다. 자연을 윤리적 기준으로 삼거나 인간과 동일한 인식의 어떤 교훈시도 있고 또 낭만시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을 통해서 배우자. 오히려 자연을 통해서 배우자. 그래서 자연과 인생과 도리, 윤리까지도 이 자연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조선조의 그 윤손도의 오우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우가, 다섯 친구의 노래. 내 벗이 몇이냐 하니, 나의 친구가 몇이냐 하니, 수석과 성죽이라. 수석, 물과 석,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라.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친구는 물과 그리고 돌과 소나무와 그리고 대나무다. 그런데 거기에 동산에 달이 오르니, 또 달이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이 다섯, 그러니까 물과 돌과 소나무와 대나무와 달, 이 다섯이 나에게서 정말 진정한 나의 친구다. 이렇게 자연을 빗대어서 가장 자연이 인격적으로 완벽한 그런 존재로, 그러니까 절개가 있고 변치 않는 어떤 존재로서의 자연 속에서 나를 배우는, 인생을 배우는 그런 노래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을 노래하는 시인은 오늘날 21세기 우리만 시를 짓는 게 아니라 15세기, 16세기 그 옛날 조상들도 자연의 진가를 알고 있었고, 자연과 인생이 서로 교감하는 이런 훌륭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정말 이 시대에 아쉬운 것은, 요즘 우리가 엘리트다. 그럼 옛날에 군자입니다. 옛날에 군자는, 옛날에 선비는 학문도 알았고, 그리고 또 전쟁터에는 나가서 장군으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모여 앉으면 시 한 수씩 다 읊었습니다. 이게 바로 옛날의 선비고 엘리트입니다. 근데 오늘날 엘리트는 뭐냐?
너무 전문화돼 가지고 그렇게 자기 분야 이해는 알지 못하는 이러한 그 존재가 되고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옛날의 엘리트들이 훨씬 더 폭넓게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윤선도는 시인이 아닙니다. 그는 정치인이고 학자입니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아주 자연을 사랑하는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황진이 같은 시도 그렇습니다. 일개 기생이지만 그는 자연의 참 모습을 잘 알았습니다. 산은 옛산이로되 물은 옛물이 아니로다. 주야에 흐르니 옛물이 있을소냐. 인걸도 사람도 물과 같아야 가고하니 오노매라. 그러니까 이 산은 영원한데 물은 계속 흐른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도 결국은 물과 같이 한번 가면 그만이다 하는 그 허무한 이런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것을 다시 청살리 벽계수야 수위감을 자랑마라. 청산에서 흐르는 벽계수 절절 흐르는 내물아 빨리 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한번 일도 창하면 바다로 흘러가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오늘 명월이 보름달이 환한데 만공산하니 동산에 가득하니 쉬어가면 어떻겠냐. 황진이를 우리는 직접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진이가 우리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미인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황진이를 보고, 아니 황진이를 생각하면서 그거야 저 드라마에서 황진이가 미인으로 나왔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시를 썼기 때문에 황진이의 모습이 훨씬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인이란 무엇일까? 단지 객관적으로 팔등신이 미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아름다운 정서를 가진, 그래서 시 한 수 멋있게 쓸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진짜 미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산다는 게 뭐냐? 결국 이렇게 참 살면서 이런 시를 즐기면서 사는, 이게 바로 또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시는 결국은 이 자연과 같이, 자연을 가까이 하면, 자연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죠. 자, 자연과 인생 다시 나옵니다. 고구려 시대에 이 유리왕의 황조가 펄필나는 꾀꼬리는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까. 이것도 부부간의 관계를 꾀꼬리 한 쌍에 노는 모습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연과 인간 서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인생이란 결국 자연과 동등하고 동일한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또 황진이 시가 있는데 그건 미스프린트입니다. 그 밑에 정호승의 수선화란 시가 있습니다. 수선화. 수선화는 전설도 많고, 나르시즘, 그렇죠. 자기 얼굴에 반해서, 오래오래 하다가 결국, 죽은 그 유명한 나르시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수선화. 근데 어떻게 시를 썼느냐면은,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수선화는 한마디로 그 고독을 상징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외로움 속에 살다 간 그런 존재가 하나의 수선화의 운명입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지금 수선화 보고 하는 소리예요. 근데 결국 사람 보고 하는 또 얘기가 되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히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다시 말하면 자연에 순응하라는 얘기죠.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토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외로운 것이 아니다. 가끔은 하느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네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결국 너나 인생이나 자연이나 인생이나 다 외로운 거다. 그러니 너무 외롭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굉장히 그 위로를 주는 말이 됩니다. 이 김용택의 산이라는 시가 또 있습니다. 산. 여러분들 산에 등산도 많이 하실 게고 그러면서 그럼 이제 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강물을 걸을 때 강물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네. 인생은 이렇게 흐르는 거야. 너도 나처럼 흘러봐. 마치 어른이 그 어린아이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 힘들 것도 없고 이 김용택의 시는 그렇게 힘든 시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까 자연을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연을 이제 타자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든지 신령한 존재로 본다고 하면은 자연이 훨씬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고 훨씬 자연을 보는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관이 뭐냐? 너의 자연을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강물을 건널 때 강물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네. 인생은 이렇게 흐르는 거야. 너도 나처럼 흘러봐. 자연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얗게 피어있는 옥새 곁을 지날 때 옥새는 이렇게 말했네. 너도 나처럼 이렇게 흔들려봐. 인생은 이렇게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보라색 구절초 꽃 곁을 지날 때 구절초 꽃은 이렇게 말했네. 인생은 한번 피었다 지는 꽃이야. 너도 이렇게 꽃 피워봐. 자, 그리 생각하면은 편안해집니다.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지날 때 느티나무는 이렇게 말했네. 인생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사는 거야. 너도 뿌리를 내려봐. 하늘에 떠있는 구름 밑을 지날 때 구름은 이렇게 말했네. 인생은 이렇게 허공을 떠도는 거야. 너도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봐. 내 평생 산 곁을 지나 다녔네. 산은 말이 없었네. 산은 지금까지 한마디 말이 없었네. 정말 말이 없었을까요? 김용택 씨는 그리 생각했습니다. 말이 없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다 안다는 듯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은 우리와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고 자연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또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은 인생의 학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역사적 인간의 문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역사의식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언젠가부터 신경림의 갈대라는 시가 있습니다. 1970년대 아주 민중운동을 많이 하고 할 때에 나온 시입니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언제부턴가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글쎄요,
갈대가 바람결에 흔들리면서 앵앵 소리내는 것을 울고 있다고 이 시인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니, 근데 그 흔들리는 이유가 바람이나 달빛이 아니에요. 그럼 왜 흔들리느냐? 갈대는 저를 흔드는 것이, 그렇게 몸을 자기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그러니까 갈대가 지금 흔들리는 것은 그 속으로 우는 그 울음이 자기를 흔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 우리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갈대가 아니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인생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수많은 고뇌와 고통 속의 울음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납니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란 것을 갈대는 옛날에는 몰랐다. 이제서 깨달았다는 얘기가 되죠. 네, 이제 철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다. 결국 인생은 흔들리며 사는 것이고 울면서 사는 거다. 그게 인생이다. 갈대도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함으로써 이 갈대와 인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살아가는 어려운 민초들의 그런 마음일 수도 있죠. 자, 김수영의 풀도 있습니다. 그것도 1960년대에 나온 시입니다만은 여러분들 지나가면서 이 풀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참 그 풀, 대단히 그 강인한, 정말 잔디, 여러분들 한번 그 추운 겨울에 견뎌내는 잔디, 길가에 잔디를 심어놓으면 수많은 사람이 밟고 짓밟는데 그 다음 보면은 다시 또 돋아납니다. 그래서 풀 중에서도 우리가 잔디를 생각한다면 이 김수영의 풀이 얼마나 대단한 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풀은 연약하니까 동풍이 분다거나 또는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은 풀은 자연히 누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우면서 웁니다. 고통을 느끼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또 누웠다. 그것은 어떤 삶에서 여러분들 보통 서민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민초, 백성민자에 풀초를 씁니다. 민초. 그럼 여기서 이 풀은 무엇일까? 민초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이나 외풍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힐 때 누울 수밖에 없어요. 쉽게 꺾어지죠. 그러나 그래서 울고 또 눕고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민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그게 아주 연약한 민초입니다. 그런데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더니 그 다음에는 바람보다 더 먼저 일어난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민초란 밟으면 이렇게 죽는 것 같고 그래서 모두 다 죽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는 것이 민초, 끈질긴 생명력. 자, 여기에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이 대단한 시입니까?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이게 바로 강인한 생명력, 민초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의 생명력, 끈질긴 의지가 아닐까.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또 눕는다. 이래서 이 바람에 이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났다가 다시 넘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는 이 끈질긴 이 풀의 생명력, 민초들의 생명력.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풀과 민초와 풀과 인생 아주 잘 이렇게 표현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연과 인생은 뗄 수가 없고, 인생을 설명하는데 자연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고, 신을 설명하는데 자연 아니면 신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삶 속에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삶 속에 불가분한 관계이고, 신조차 종교조차 자연 없이는 종교가 또는 신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신은 바로 그러한 자연의 세계를 신령하게 보거나 또는 인간과 동일하게 보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참 행복해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보면 자연은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는 타자로서의 자연. 그래서 셋째로 자연이란 신이나 인간 그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아니한 자연, 그 자체라는 자연관이다. 중세 기독교에서 자연은 신의 피조물, 더구나 인간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피조물일 때 자연은 신과 인간의 타자가 된다. 현대 철학에서 주체와 타자란 말 참 잘 씁니다. 타자. 여러분들이 가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살면서 내가 이 집에 정말 주인인가? 나그네인가? 부부간이 살면서 내가 정말 남편인가? 난 뭐냐? 나는 뭐냐? 그러니까 이 주체와 타자의 관계라는 것이 참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나는 적어도 이 조직에 내가 주체다 라는 입장과 나는 이 조직에 있어서 나는 나그네, 그냥 타자일 뿐이다. 이 타자와 주체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오늘날의 모든 삶의 비극은 내가 주체가 아니고 타자라는 생각 때문에 늘 우리는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대에, 이 정치, 이 현실 속에서 나는 혜택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난 타자다. 이 역사 속에서 나는 타자다. 나는 이 가족 속의 타자다. 부부관계에서 나는 타자다. 남편도 아니고 나는 아내도 아니고 난 타자다. 이런 거예요. 이 타자라는 것은 엄청 우리를 외롭게 하고 슬프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타자는 객관적으로 또 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인정에 끌리지 않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연을 보는데도 자연을 신성한 자연, 자연을 인격적인 자연, 그것은 무엇인가 과학적인 이성적 자연은 아닙니다. 감성적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자. 이게 바로 그 타자로서의 자연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 정신과 물질이란 이원론에서도 자연은 인간의 타자, 무신론도 그렇고 이때 자연은 인간의 감정과 무정한 비정, 정이 없는 타자일 뿐이며, 그래서 자연은 오히려 혼돈, 질서, 분열, 무질서, 무의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위 자연과학의 발달과 실증주의 영향을 받은 현대인의 의식은 자연을 단순한 사물, 그 자체라는 그런 인식에서 출발하려고 한다. 우리가 사는데 정말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과학적으로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그러면은 과학적으로 사는 것이 정말 똑똑하게 사는 것인가? 참 이건,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도 자연, 너는 자연이고 나는 정신적 존재다. 너는 정신이 없는 그런 존재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그렇게만 본다면 과연 행복한 삶일까? 대단히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에서도 그래서 이 자연을 타자로 보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을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아름다운 자연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까 윤선도의 시가 있었는데 이 어부사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는 것이 뻐꾸기냐 푸른 것이 버들숲이냐 이어라 이어라 어천 두어 집이 내 속에 내 안개 연기 속에 들락날락 지국종 지국종어사와 맑은 깊은 그런 연못 속에 온갖 곡이 뛰노는구나. 자, 여기 무슨 인격적인 관계가 없죠. 오직 자연현상을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케치하고 자연을 객관적으로 스케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스케치 속에 무엇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평화로운 자연의 어떤 평화로운 모습. 김소월의 산유화도 이렇게 썼습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네, 산에 꽃 피었다는 얘기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라든지 신령한 산이라든지 이런 거 하나도 없죠. 감정을 전혀 개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재미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도 사실은 그 이면에는 산에는 저렇게 꽃이 계속 피고 지는구나. 근데 인생은 뭐냐? 이렇게 또 의미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 이 표면으로만 보면은 여기는 객관적 자연입니다. 박목월의 청노루라는 시도 있습니다. 박목월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우리가 절을 구경하러 가려보면 멀리 산 밑에 기와집 청운사가 있습니다. 먼 산 청운 그림같이 돼 있죠. 먼 산 청운사 낡은 기와집 산은 자하산 봄은 녹으면 산 이름은 자하산이고 때는 봄이었어요. 느릅나무 송잎 피어가는 12고비를 산 계곡이 아마 거기에 느릅나무가 또 그런데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 청노루 맑은 눈 속에 흰 구름이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투명하고 맑은 그림 같은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먼 산 청운사의 원경입니다. 산은 자하산 중경입니다. 느릅나무 송잎 피어가는 12구 역시 가까웁니다. 근데 청노루 맑은 눈에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도는 구름 그 속에 구름이 돌아간 움직이는 모습까지 봅니다. 자, 여기서 그 시의 하나의 기법인데 원경에서 중경에서 근경으로 그리고 사실 청노루 맑은 눈에 도는 구름이 보일까요? 마음속으로 보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심경, 마음으로 보는 경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대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아주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을 그런 아름다운 하나의 화폭에 그리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런데 자연이 이렇게 아름답고 한가하고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같은 날씨, 이 날씨를 보면 이게 그렇게 겨울, 가을 날씨 치고는 그렇게 아늑하고 따뜻한 날씨가 아닙니다. 아주 기분 나쁜 날씨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 현상을 그대로 보면 분열된 자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호경의 이 초락도에서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겨울 육지에서 불던 바람이 바닥 끝에서 끝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여러분들 바닷 가운데 있는 섬 가보면 뭐만 있습니까? 바닥 끝에서 끝없이
바람만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섬이 무너지고 있었다. 이 썰물이다. 썰물. 마른 가지들이 산기슭에서 속삭이고 허망하게 갈매기가 울다가 파도와 함께 부서진다.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무너지고 있었다. 부서진다. 아, 밀물이다. 밀물. 갈매기들은 사라지고 이윽고 모든 뻘밭이 바다가 되어 무너진 바람을 빨아들이고 있어 빈 가지들이 밤에 잠겨서 개처럼 앓고 있다. 그렇게 아름다운 자연이 아니라 아주 쓸쓸하고 그리고 정말 외로운, 그래서 자연으로부터 오히려 상처받고 있는 그런 그 분열된 자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인 속의 바람이라는 작품도 그렇습니다. 구름을 휘몰아 허공을 달리며 숲과 지붕을 마구 덮치고 짓밟으며, 자, 이것도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자연 아닙니다. 구름을 휘몰아 허공을 달리며 숲과 지붕을 마구 덮치고 짓밟으며, 네, 폭풍입니다 이거. 거기 휘몰이 잦은 머리였는데 그 미스프린트입니다. 휘몰이 잦은 몰이 온갖 장단과 가락을 마음대로 뽑는 명창이다가 바람소리 앵앵 요란하죠. 꽃가루와 열매를 옮겨 은밀한 입김으로 싹트게 하다가 애모하며 흔들어 못 견디게 자라게 하다가 이 바람이 하는 짓입니다. 강물을 넘치게 하고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리며 일체를 부수고 쓸어버리는 행동으로 나타나 보인다. 그게 뭐냐? 바람이다. 물론 이것도 상징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의 속성이 뭐냐? 그것이 생명체에게 따뜻한 바람을 통해서 싹을 틔우기도 하지만은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바람. 그런 그 무서운 바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여기다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바람이 있는가 하면은 현대의 자연은 또 어떠냐? 현대 문명 속의 자연, 이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 문명 속에 파괴된 자연, 김규동의 나비와 광장이란 그 시의 일절에 이런 게 있습니다. 현기증 나는 활주로 최후의 절정에서 흰 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나비 한 마리가 돌진에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 이건 바로 이때가 1950년대 그 6.25 이 전쟁통의 폐허가 된 이 현실을 사실은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현기증 나는 활주로, 그건 하나의 비행기지만 하나의 문명의 상징이죠. 최후의 절정에서 흰 나비는 자연의 상징입니다. 돌진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 생명체들을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굽어본다. 그건 죽은 시체들입니다. 기계처럼 장렬하는 작은 심장을 죽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그 광장은 어떤 광장이냐? 바로 이 문명의 광장, 이 전쟁의 광장. 그것은 기계처럼 장렬한 작은, 그래서 기계처럼 장렬하는 뜨거운 곳에 심장의 목을 축일, 심장에 축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이 험악한 광장으로 봤습니다. 너무 답답한 각박한 현실이란 얘기죠. 요즘 참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또 어두운 측면을 보면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게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는 이게 세상인가? 그래서 이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한 건, 이 나비가 갈대를 몰라요.
그래서 이 나비의 눈을 차단한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결국 그가 그리워하는 것은 투명한 광선입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차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비는 갈 곳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오늘의 문명사회 현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신성하고 인격적이고 아름답고가 아니라 완전히 파괴된 자연,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괴된 자연의 모습을 김광섭은 이 성북동 비둘기, 이게 또 1960년대, 70년대 한참 이 개발, 도시 개발, 아주 뭐 이 도시 개발할 때에 성북동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수없이 많은 집을 짓고 건물을 때려짓는 이제 성북동 산기슭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성북동에서 살던 주인 행세하던 비둘기는 집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요즘은 뭐 거기 다 개발 끝났지만 성북동 고려대 뒤에 보면 돌산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계속 뭐 이렇게 폭탄 터뜨리고 뭐 요란하고 거기서 돌 많이 깼죠. 자,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결국 이 비둘기 가슴에 금이 갔어요.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북동 아니고 뭐 이렇게 요즘 뭐 좀 이렇게 도보로 다니면 보면 비둘기들이 광장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비둘기들이 뭐 이게 모이주고 보면 거의 다 뭐 병들었고 거의 다 상처난 비둘기 뿐입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둘기가 이 자연을 떠나지 못하고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래도 아스팔트 길 위에 이렇게 날아와 앉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애처로운 비둘기, 결국 자연의 그 참 모습을 상실한 현대의 모습을 씁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떠나서 하루도 살 수가 없고 그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과 나는 따로따로냐, 함께냐, 신령한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행복할 것인가. 과학은, 문명은 계속 자연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개발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일까? 그래서 시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하나의 예언처럼 노래를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 그래서 신령한 자연, 아니면 인격적인 자연,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그나마 그것을 노래하는 사람이 누군가, 일깨워주는 사람이 누군가, 그게 바로 오늘의 문인이고 시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또 자연을 사랑하는 서울숲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연을 좀 신령한 대상으로, 인격적인 대상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롭지 않을까, 그것을 문학으로 표현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